뭐야? 이 사람들은 다 누구야? 우리 아버지 돈이나 뜯어먹은 사람들이겠지? 장훈아, 제발 조용히 해. 시끄러워요!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저한테 뭔데요?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장훈아, 이게 무슨 짓이니?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이제 우리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뭘 더 바라고 있는 거예요? 돈이요? 재산이요? 오빠, 이러지 마. 넌 가만히 있어. 저 여자 어차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 우리 아버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틀도 안 됐는데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고 뭐고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고 이제는 뭘 더 노리는 거예요? 얼마나 더 우리 집 재산을 빼먹을 생각이에요? 내 물건은 건드리지 마. 물건 다 우리 아버지 돈으로 산 거잖아요. 당신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는데요? 당장 나가요, 당장! 이 추운 날 어디로 가라는 거니? 알게 뭐야? 김밥집이나 가서 자든가. 그동안 우리 아버지 등골 빼먹은 게 얼만데 거기서 자도 충분하잖아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초반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녀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예숙 여사는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아 분주히 살아가던 아버지와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어머니 사이에서 그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품에 맡겨졌습니다. 우리 수가 이리 와봐 할머니가 맛있는 밥 해줄게.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는 그녀의 어린 시절을 채우는 가장 선명한 기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장독대 앞에서 된장국을 끓이셨고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키우던 상추를 따다 주셨습니다. 잠시 새끼 밥을 챙겨주시는 할머니의 정성 덕분에 그녀는 마을에서 제일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어린 그녀의 물음에 할머니는 한숨을 깊이 쉬시며 그녀를 더욱 꼭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컸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품은 그 빈자리를 조금씩 메워주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할머니는 그녀를 위해 감자전을 부쳐주시며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숙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너는 꼭 크게 될 거야. 할아버지는 항상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사일로 굵어진 할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길만큼 따뜻한 것도 없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고 어머니는 재혼 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지만 그녀에게는 더없이 든든한 두 분이 계셨습니다. 여름이면 할아버지는 그녀를 데리고 마을 뒷산에 올라가 산딸기를 따주셨고 겨울이면 군고구마를 구워주시며 그녀의 꿈을 키워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등에 엎여 바라보는 마을의 풍경은 그녀의 어린 시절 가장 행복한 추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저 별은 무슨 별이에요? 저건 북극성이야. 길을 잃어도 저 별만 보면 집을 찾을 수 있지.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그녀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깊어가는 밤 할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누워 별을 세다 잠이 들면 어김없이 그녀는 따뜻한 방에서 잠을 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녀를 불쌍하다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할머니는 당당하게 그녀를 키우셨습니다. 시장에 가실 때면 늘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다니시며 계절마다 새 옷을 사 입히셨습니다. 아가, 이거 입어보렴. 우리 소녀딸이 제일 예쁘네. 할머니는 그녀에게 옷을 입혀주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손녀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깨달은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의 부재를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우며
그녀는 조금씩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밝고 씩씩한 아이였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커서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녀의 맑은 눈빛과 씩씩한 모습에 담임 선생님은 늘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그녀를 따로 불러 간식도 주시고 책도 빌려주시며 꿈을 키워주셨습니다. 학예회에서 상을 받아올 때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녀의 작은 성취 하나하나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더없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운동회 날이면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마시며 할아버지는 붉으신 얼굴로 그녀를 응원하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1등 했어요. 달리기에서 1등을 했을 때 그녀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비록 부모님은 곁에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라고 느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녀의 일기장에는 늘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부모님 얘기를 할 때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녀에게는 더없이 자랑스러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들의 한없는 사랑은 그녀의 마음 속에 깊은 뿌리를 내렸고 이후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부모님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그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진 어린 시절의 추억들은 그녀의 삶의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고 앞으로 겪게 될 인생의 굴곡들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20살이 되자 그녀는 더 큰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한 봉제 공장에 취직한 그녀는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몫을 다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에서 가장 실력 있는 미싱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공장에서 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던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혜숙 씨, 저기 퇴근하고 잠깐 시간 되세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의로 시작된 그와의 만남이 점차 깊어져 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며 관심을 보였고 그녀는 그의 진중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혜수가 나랑 결혼하자. 25, 그녀는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치였지만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셨습니다. 혜숙이 시집살이가 쉽지 않을 텐데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너라. 할머니의 걱정 어린 말씀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차별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게을러서야 원. 새벽 5시 잠든 그녀를 시어머니가 거칠게 깨웠습니다. 부엌에서 허둥지둥 아침 준비를 하는 그녀의 등 뒤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기본적인 생활용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칫솔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도 머리를 감을 때 쓰는 샴푸 하나 사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세수는 폐식용유로 남은 비누로 해야 했고 속옷도 시어머니가 쓰다 버린 것을 고쳐 입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걱정하며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것은 더 큰 모욕이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너는 아들 낳으라고 데려온 며느리한테 감싸고 돌고. 창피하지도 않나. 식사도 시댁 식구들과 따로 해야 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서 찬밥에 된장국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고 명절에도 차례상을 차리고 나서야 겨우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참아. 우리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니까. 시어머니는 그녀가 일하러 나가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밖에 나가 일하는 것까지 막으려 하자 처음으로 그녀는 반항했습니다. 어머님, 저 일하러 나가야겠습니다. 생활비도 없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뭐,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보고도 모른 채 하셨고, 시누이들은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며 그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었기에 끝까지 견디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은 점점 더 무관심해져 갔습니다. 당신, 나 너무 힘들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 교육을 시키시는 건데. 남편의 이런 반응에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 생활 2년째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할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올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은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두 해가 넘도록 겪었던 고통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던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우리 수기를 그렇게 굶기고 구박했다고? 할머니는 평소에는 한없이 자애로운 분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당장 시댁으로 가겠다며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녀가 말렸지만 할머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마저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 못된 것들, 우리 손녀를 이렇게 괴롭히고도 살아! 할머니는 새벽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뒤를 따랐고 할아버지도 걱정되어 함께 갔습니다. 사돈 잠시 나와 보세요. 할머니의 거친 고함 소리에 시댁의 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쾌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소란은 무슨 소란? 사돈 이게 뭡니까? 남의 예쁜 손녀 데려가 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뭐요? 제가 며느리 교육을 시키는데 왜 참견이에요? 교육. 그게 교육이야?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비누도 못 쓰게 하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두 어르신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그녀가 할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집 문턱이라도 부수고 갈 거야. 우리 손녀 고생시킨 것만큼. 할머니는 지팡이로 대문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부엌에서 굿자를 들고 나와 위협했습니다. 감히 남의 집 문을 부수겠다고? 이 노인네가 미쳤나? 이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서방, 너 잘 왔다. 네가 남자야? 마누라가 이렇게 구박받는데 가만히 있었어? 할머니의 호통에 남편은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곧 시어머니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우리 손녀 이런 집구석에서 더는 못 살게 해. 할머니의 단호한 외침에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체면이 깎이자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래, 이혼해. 우리도 이런 며느리 필요 없어. 결국 그 자리에서 이혼 이야기가 오갔고 그날로 그녀는 짐을 싸서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년 반 동안의 고된 시집살이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다 잊어버려라. 할머니가 있잖니. 할머니는 그날 밤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뭐가 죄송해. 그런 집구석에서 널 빨리 데려오지 못한 할머니가 죄송하지. 그렇게 그녀는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실패한 결혼이었지만 그녀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거침없는 사랑과 할아버지의 묵묵한 지지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혼 후 5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안정을 찾아갔고 작은 의류 세탁소에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35이 된 그녀는 이제 첫 결혼의 상처를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혜수가 잠깐 시간 있니? 어느 날 단골 손님이던 김 여사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뭔가 조심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우리 동창 한 분이 계신데 혹시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그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김 여사님,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이 사람은 달라.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사업도 잘 되고 성격도 좋고. 김 여사의 끈질긴 설득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수가, 너도 이제 새 삶을 시작해야지. 영영 혼자 살 순 없잖니. 결국 그녀는 한 번만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첫 만남의 장소는 시내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두 번째 남편 정현우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숙 씨. 첫 인상부터 달랐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에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님께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차분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7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고 세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진솔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실 이혼했어요. 알고 계신 거죠? 조심스럽게 꺼낸 그녀의 말에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그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첫 만남 이후 그들은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예숙 씨, 저희 아이들과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2달 정도 만남이 이어진 후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들과의 만남은 재혼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어떡하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렴.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할머니의 따뜻한 응원에 용기를 얻은 그녀는 아이들과의 만남을 결심했습니다. 현우 씨, 아이들과 만나보고 싶어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아이들에게도 그녀의 이야기를 조금씩 해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미희가 특히 기대하고 있어요. 새 엄마가 생긴다는 게 신기한가 봐요. 막내딸 미희는 8살이었고 아들 상훈이는 15살이었습니다. 그녀는 10대 아이들과의 만남이 걱정되었지만 현우 씨의 진중한 태도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숙 씨, 우리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우 씨, 저도 용기를 내보고 싶어요. 이제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녀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그녀의 결정을 응원해 주셨고 현우 씨의 진실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아이들과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우 씨가 제안한 만남의 장소는 놀이동산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의 배려심 깊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아빠, 저기 계신가 봐요. 멀리서 귀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8살 미희가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뒤에는 교복 차림의 상훈이가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안녕, 미희야, 상훈아.
그녀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희는 해맑은 미소로 답했지만 상우는 고개를 돌린 채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모, 저 솜사탕 사주세요. 미희는 곧바로 그녀의 손을 잡고 솜사탕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친근하게 굴었습니다. 상훈아, 너도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됐어요. 짧은 대답과 함께 상우는 더욱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훈아, 너 이게 무례하게 무슨 짓이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녀가 먼저 현우 씨의 말을 막았습니다. 상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희야, 저기 회전목마 한번 타볼까? 네, 이모랑 같이 타요. 미희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회전목마로 향했습니다. 상우는 벤치에 앉아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대요. 근데 이모가 새엄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회전목마를 타면서 미희가 불쑥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희야, 저는 좋아요. 이모가 예쁘고 착하시잖아요. 미희의 순수한 마음이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상훈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빠, 난 먼저 집에 갈래요. 점심을 먹으려는 찰나 상훈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훈아, 잠깐만. 더 이상 이런 거 못하겠어요. 전 엄마 필요 없어요. 상훈의 날카로운 말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왜 이모한테 그래?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이 여자가 어떻게 엄마야. 돌아가신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상훈은 그대로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현우 씨가 뒤쫓아 나갔지만 이미 상훈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죄송해요. 장훈이가 사춘기라 그런가 봐요. 아니에요. 제가 더 이해해야죠.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상훈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경했습니다. 이모, 오빠가 저래도 화내지 마세요. 오빠도 나중에 이모 좋아하게 될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미희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위로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예숙 씨, 정말 죄송해요. 장훈이가 아직 현우 씨,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날 밤 그녀는 할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하는 걸까요? 그 애도 시간이 지나면 내 진심을 알게 될 거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려. 할머니의 말씀처럼 그녀는 상훈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비록 첫 만남은 순탄치 않았지만 미희의 순수한 미소는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결혼식을 올린 후 그녀는 현우 씨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아파트였지만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미희는 첫날부터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 방에서 같이 자요. 미희의 순수한 애정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혜숙 씨를 먼저 배려하는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당신은 쉬어요. 하지만 상훈의 반항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가 차려준 음식은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았습니다. 상훈아, 국 식기 전에 먹어보렴. 누가 당신이 해준 음식 먹고 싶대요? 역겨워서 못 먹겠는데. 상훈은 의자를 걷어차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야, 정상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현우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빠가 데려온 여자한테 엄마 소리 못하겠다고요? 진짜 엄마는 따로 있다고요? 장훈아! 아빠도 엄마 금방 잊어버리고 전 절대 저 여자 엄마라고 안 불러요. 죽어도 안 불러요. 상훈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식탁에 남은 가족들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오빠 무서워요. 미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온 상우는 더욱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빨아놓은 교복을 보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대래요? 다시는 내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진짜 짜증나게 하네. 교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상훈을 보며 현우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못된 자식! 당장 사과해! 전 사과 안 해요. 아빠가 때리든 말든 전 저 여자 절대 인정 못해요. 이 자식이 너 맞아야 정신 차릴래? 현우 씨가 허리띠를 풀려 하자 그녀가 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애한테 손대지 마세요. 당신이 이렇게 봐주니까 더 날뛰는 거예요. 그날 밤 방에서는 상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었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계숙 씨, 미안해요. 내가 더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상훈이의 마음 이해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미희는 더욱 그녀에게 애착을 보였고 현우 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상훈의 반항은 계속되었고 그것은 새로운 가정에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이 집이 지옥이 됐어요. 차라리 가출할래요. 이런 상훈의 모진 말들이 집안에 자주 메아리 쳤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상훈도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재혼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상훈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날만큼은 마음을 열어주길 바라며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레 미역국을 끓이고 상훈이 좋아한다는 등갈비를 구웠습니다. 생일 축하해, 상훈아. 아침 식탁에 미역국을 내오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가 당신한테 미역국 해달래요? 맛대가리 없는 거 치워요. 상훈은 숟가락도 들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생일상은 그대로 치워야 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새벽부터 준비하셨는데. 미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여자 우리 엄마 아니야. 너도 이제 그만 착각해.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인 생일 식사 자리에서도 상훈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던 중 미희가 밝게 외쳤습니다. 오빠 소원 빌어. 나는 오빠랑 엄마랑 아빠랑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지내는 거. 시끄러워. 누가 너 보고 그런 소원 빌라고 했어? 상훈은 케이크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하얀 생크림이 마루에 흩어졌습니다. 상훈아, 이제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도 이제 다 잊으신 거예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전 절대 못 잊어요. 절대로. 상훈은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물건 던지는 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편 미희는 그녀에게 더욱 애착을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 전에 꼭 안아주며 사랑해요, 엄마라고 말했고 학교 후에는 그녀가 준비한 간식을 기다리며 즐거워했습니다. 미희의 순수한 사랑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훈을 더 이해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상훈의 반항은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학교에 가보니 상훈이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족해서. 어머님 탓이 아닙니다. 재혼 가정의 아이들이 겪는 일반적인 과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중요한 시기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네요. 그날 밤 그녀는
상훈의 방 앞에서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문 틈으로 상훈이 혼자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엄마.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상훈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언제 마음을 열어줄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미희가 물었습니다. 기다려야지. 미희야. 오빠도 분명 언젠가는 내가 우리 가족이 된 걸 받아들일 거야. 그녀는 미희를 안아주며 말했지만 가슴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되는 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그녀의 가정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정태준 씨가 자주 집에 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우야, 오랜만이구나. 처음 태준 씨가 집에 왔을 때 상훈의 표정이 조금 달라진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는 상훈의 친어머니와도 잘 알던 사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훈아, 많이 컸구나. 내 어머니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태준 씨의 말에 상훈은 평소와 달리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 저는요? 저도 컸죠? 미희가 태준 씨의 품에 안기며 제잘거렸습니다. 태준 씨는 미희를 번쩍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미희는 예전보다 더 예뻐졌네. 태준 씨는 주말마다 찾아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사오기도 하고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상훈에게는 학교 이야기를 들어주며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상훈아,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부탁하셨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곁에 있어 달라고. 태준 씨의 이야기에 상훈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녀에 대한 태도는 여전했지만 가정의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여보, 태준 씨가 우리 회사 법률 자문도 봐주기로 했어요. 남편의 사업에도 태준 씨의 도움이 컸습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서를 검토해주고 까다로운 법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재수 씨, 제가 특별한 일 한 것도 아닌데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태준 씨는 그녀에게도 친동생처럼 편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든든한 버팀목 같았습니다. 삼촌, 우리 엄마 음식 진짜 맛있죠? 미희가 자랑스럽게 말할 때마다 태준 씨는 그녀의 요리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상훈도 조금씩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혜숙 씨, 상훈이도 분명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태준 씨의 따뜻한 위로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상훈은 태준 씨가 있을 때면 조금 더 부드러운 모습을 보였고 가족 식사 자리에도 자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태준 삼촌이랑 이번 주말에도 야구장 가기로 했어요. 상훈의 표정에서 오랜만에 밝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태준 씨는 상훈과 자주 야구장에 가거나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혼 생활 5년 차에 접어들 무렵 그녀는 할머니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 당뇨 합병증으로 힘들어하시던 할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널 찾으신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가 왔구나. 병실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녀가 할아버지의 마른 손을 잡자 할아버지는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널 못 보고 가는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할아버지 곧 나으실 거예요. 눈물을 참으며 그녀가 말했지만 할아버지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수가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아버지보다 더 깊은 사랑을 주셨던 할아버지였습니다. 매일 밤 별자리를 가르쳐 주시며 꿈과 희망을 심어 주셨던 그 할아버지가 이제는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할아버지의 떠남을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희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훈도 처음으로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장례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녀는 홀로 남으신 할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난 여기서 살란다. 내 새 가정에 폐 끼치고 싶지 않아. 할아버지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휑한 시골집을 떠나올 때 그녀는 마당 한켠에 서 있는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할아버지가 그녀를 위해 감을 따주시던 그 나무였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할아버지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자신의 새 가족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북극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할아버지의 사랑은 이제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신 후 할머니는 급격히 기력이 쇠하셨습니다. 주말마다 시골집을 찾아가던 그녀는 할머니의 야윈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으로 가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다. 수가, 난 여기가 좋아. 너희 할아버지 계신 곳이니까. 할머니는 매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대신 그녀가 방문할 때마다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수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느 날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수가, 이제 할머니도 가봐야겠구나.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녀를 걱정하셨습니다. 할머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효도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무슨 소리야. 넌 우리 집에 온 축복이었어. 할머니가 너무 행복했단다. 마지막 순간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볼래. 그렇게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표정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3살 때부터 친어머니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그녀를 키워주신 할머니였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그녀의 뿌리와도 같은 존재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보, 남편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님은 이제 편안하실 거예요. 할아버님과 함께. 장례식 내내 남편은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미희는 엄마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고 아들 상우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할머니의 빈집을 정리하는 날, 장롱 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녀에게 남기신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개숙이에게 늘 미안했다. 내 부모님의 빈자리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해서. 하지만 넌 정말 잘 자랐어. 할머니의 자랑이었단다. 이제 너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 할머니는 하늘에서 늘 지켜볼게. 여보, 우리 집에 할머님 제사상이라도 모실까요? 남편의 제안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그녀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건 모두 할머님의 사랑 덕분인 것 같아요.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나눠야겠죠? 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큰 사랑을 받은 만큼 이제는 그녀가 그 사랑을 나눠줄 차례였습니다. 할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도 전에 그녀의 가정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해외 무역업을 하던 남편의 거래처가 부도를 내면서 사업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상훈이 대학교에 입학할 시기였습니다. 여보, 제가 일을 해볼게요. 남편은 처음에 극구 반대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마침 집 근처 시장에 있는 김밥집에서 일손을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그녀는 쉴 새 없이 김밥을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손님들의 불평도 있었지만 곧 그녀만의 맛있는 김밥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상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줌마, 제발 그만두세요. 제가 알바라도 할 테니까. 네가 무슨 알바야. 공부나 열심히 해. 근데 왜 하필 시장에서? 친구들이 보면 어떡해요? 상훈은 시장 근처도 지나가지 않았고 친구들에게는 어머니가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상훈아, 부끄러운 일 아니야. 내 학비 벌려고. 그러니까 제가 휴학하고 일한다고 했잖아요. 힘든 하루를 마치고 들어온 그녀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양파를 써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만하고 쉬어요. 남편이 안쓰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단골 손님도 생기고 장사가 재미도 나요.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인근 회사원들 사이에서 그녀의 김밥은 엄마 손맛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아줌마, 여기 김밥은 정말 우리 엄마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미희의 담임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미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아세요? 그 말을 들으며 그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상우는 가게 앞을 지나치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린 채 도망치듯 지나갔습니다. 엄마, 오빠가 그러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미희의 위로에 그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의 응원이 있어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손님, 여기 김밥 포장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고된 일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김밥 외에도 떡볶이, 라면, 순대 등 메뉴도 늘렸고 배달 주문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남편은 퇴근 후면 가게에 들러 그녀의 일을 도왔습니다. 예전의 위세는 없었지만 가족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김밥집은 이제 시장에서 꽤 유명한 가게가 되었고 상우는 마침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기업 입사를 위해 고생하던 상훈이 드디어 취업 소식을 전해왔을 때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합격했어요. 오랜만에 들은 좋은 소식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상우는 그동안의 자신의 태도를 부끄러워하며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어요. 취업 후 상우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32살이 되던 해에 회사 동료인 지연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인사를 온 지연은 밝고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시집살이를 떠올리며 다짐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그녀는 며느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갈 때도 시어머니라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지연의 취향을 배려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신혼여행은 괌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 둘이서 좋은 곳 다녀와. 신혼여행은 평생 추억이 되는 거니까. 그녀의 배려에 지연은 점점 더 마음을 열었고 친정엄마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시는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주말이면 지연이 찾아와 요리를 배우겠다고 했고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며느리를 가르쳤습니다. 지연아,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거야. 어머님, 저도 나중에 어머님처럼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런 며느리의 말에 그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시집살이가 이제는 먼 과거의 일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편 미희는 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꼭 합격할 거예요. 남편의 사업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가게 그만둬.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이 일이 좋아져서 해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요. 상훈 부부는 주말마다 그녀의 가게에 들러 식사를 했고 때로는 장사가 바쁠 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과 며느리와의 따뜻한 관계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보상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결혼 3년 차에 접어들 무렵 상훈의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퇴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핑계로 집을 비웠습니다. 어머님, 저기. 어느 날 지연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상훈 오빠가 다른 여자가 있나 봐요.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부적절한 문자 내용과 호텔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상훈을 불러 진실을 물었습니다. 그냥 회사 동료일 뿐이에요. 지연이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훈의 거짓말은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외도 증거를 계속해서 발견했고 결국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더는 못 참겠어요. 지연의 눈물 섞인 고백에 그녀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상훈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이제 그만 간섭하세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며느리를 배신한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지연아, 내가 상훈이를 꼭 설득할게.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전 이미 결심했어요. 이혼하려고요. 결국 지연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에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뭐 어때서요? 남자들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상훈은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느냐? 그녀의 분노 섞인 질문에 상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대수라고 그러세요? 어차피 지연이도 까다로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연이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뵈러 왔어요. 떠나기 전 지연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며느리로서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님은 제게 친정엄마보다 더 잘해주셨어요. 제가 오히려 죄송해요. 지연과의 이별은 그녀에게도 큰 상처였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리라 다짐했던 그 약속을 아들의 실수로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무너진 아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상우는 혼자 살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있었고, 그녀는 매일 아들의 식사를 걱정하며 김밥을 싸주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란다.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려 노력한다면. 그렇게 또 한 번의 시련이 그녀의 가정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미희는 어머니의 큰 힘이 되어 주었고, 남편도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상훈의 이혼 소식으로 힘들어하던 그때 미희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3년간의 고된 수험 생활 끝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것입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집에 오자마자 딸이 그녀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수고했어. 그녀도 눈물을 흘리며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희는 대학 시절 내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매일같이 가게에 들러 일을 도왔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김밥집도 그만두시고. 아니야. 엄마는 이제 이 일이 좋아. 중앙부처 공무원이 된 미희는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었지만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며 절대 자취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밥을 어떻게 포기해요? 절대 안 돼요. 출근 전 아침마다 미희는 그녀가 싸주는 도시락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동료들은 미희의 도시락을 부러워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미희는 종종 가게에 들러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공무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엄마를 돕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 달 월급 받았어요. 첫 월급날 미희는 그녀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거 받을 수 없어. 엄마, 딸이 드리는 첫 월급인데 꼭 받으셔야 해요. 미희의 성공은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딸의 공무원증을 보여달라고 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미희가 최고야. 이제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됐어. 반면 상우는 동생의 성공이 못마땅한 듯 했습니다. 공무원 나부랭이가 뭐 대단하다고! 그래도 미희는 오빠의 쌀쌀맞은 태도에도 늘 웃으며 대했습니다. 미희는 매달 빠짐없이 생활비를 보태었고 부모님의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챙기는 것도 도맡아 했습니다. 주말이면 부모님을 모시고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에는 양평 가서 막국수 먹어요. 그녀는 이런 미희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랐지만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딸로 성장한 것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미, 엄마가 너무 고맙다. 엄마, 제가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딸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힘들었던 재혼 생활이 이런 딸을 얻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답받은 것 같았습니다. 미희의 승진 축하 자리에서 남편이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었기에 처음에는 단순 체했다고 생각했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각종 검사가 이어졌고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미희가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입원이 시작되었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건장했던 체구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남편의 마른 손을 잡으며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미희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들러 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제가 맛있는 죽 사왔어요. 오늘은 꼭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셔야 해요. 딸의 정성 어린 보살핌에 남편은
늘 미안해했습니다. 미희야, 내가 이렇게까지. 아빠, 말씀만 마세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하지만 상우는 좀처럼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늘 바쁘다는 핑계뿐이었습니다. 오빠,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미희가 오빠를 다그쳐도 소용없었습니다. 나도 바빠서 그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결국 상훈이 병원을 찾은 것은 남편의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뒤였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다. 내가 왔으니 됐어. 남편은 아들을 탓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미희가 참 착하죠? 기력이 떨어질 때마다 남편은 미희 이야기를 하며 힘을 냈습니다. 맞아요. 우리 딸이 최고예요. 밤마다 그녀와 미희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미희는 휴가를 내서 병간호를 했고 그녀는 김밥집 일을 최소화하고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밤이면 미희는 아버지의 발을 마사지해주며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 아빠를 만났을 때 그래, 내가 우리 가족에게 온 축복이었지.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희야, 너무 미안하구나.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데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전 이렇게 좋은 딸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남편의 병실에서 매일 밤 이어지는 부녀의 대화를 들으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혼 가정이었지만 이렇게 깊은 부성애와 효심을 보며 그녀는 오히려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이 매일 정성스럽게 남편을 돌봤지만 결국 남편은 숨을 거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장례를 치르던 날,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장례식장 주변을 휘몰아쳤습니다. 상우는 장례식 내내 술을 마셨고 조문객들 앞에서도 실례를 했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은 다 누구야? 우리 아버지 돈이나 뜯어먹은 사람들이겠지? 상훈아, 제발 조용히 해. 그녀가 말렸지만 상우는 더욱 큰 소리를 냈습니다. 시끄러워요.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저한테 뭔데요? 장례식이 끝나고 그날 밤 상훈이 5명의 건달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로 현관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상훈아, 이게 무슨 짓이니?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이제 우리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뭘 더 바라고 있는 거예요? 돈이요? 재산이요? 오빠, 이러지 마. 미희가 말리자 상우는 동생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저 여자 어차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 우리 아버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틀도 안 됐는데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고 뭐고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고 이제는 뭘 더 노리는 거예요? 얼마나 더 우리 집 재산을 빼먹을 생각이에요? 상훈이 데려온 사람들이 그녀의 짐을 마구잡이로 현관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물건은 건드리지 마. 물건 다 우리 아버지 돈으로 산 거잖아요. 당신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는데요? 당장 나가요, 당장! 이 추운 날 어디로 가라는 거니? 밖에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알게 뭐야? 김밥집이나 가서 자든가. 그동안 우리 아버지 등골 빼먹은 게 얼만데 거기서 자도 충분하잖아요. 상우는 그녀의 짐가방을 눈밭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하얀 눈 위로 옷가지들이 흩어졌고 그녀의 소중한 사진첩이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오빠, 이러면 안 돼. 아버님이 보시면. 뭐?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가 상속자라고. 특히 내가 장남이니까 이 집은 내 거야. 상훈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상우는 현관문을 향해 그녀를 밀었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이 집에서 당신이 있을 자리는 없어요. 오빠, 제발 정신 차려. 미희가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가족 웃기지 마. 우리는 절대 가족이 아니야. 당신들은 그냥 아버지가 데려온 남일 뿐이라고. 이러고도 내가 사람이니? 아버지가 그렇게 너를 믿으셨는데. 시끄러워요. 상훈이 데려온 사람들이 그녀와 미희를 강제로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정태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상황이라면 이제는 아버님의 유언을 공개해야 할 것 같군요. 뭐라고요? 상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 상훈아, 잘 들어라. 이건 아버님께서 임종 직전 제게 맡기신 유언장입니다. 공증도 마쳤고 법적 효력이 완벽한 문서입니다. 태준 변호사는 봉인된 봉투를 열고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현우는 맑은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전 재산의 50%는 사랑하는 아내 이예숙에게 남긴다. 혜숙아, 미안하다. 내가 먼저 가게 되어. 하지만 넌 늘 강했으니 잘 이겨낼 거라 믿는다. 30%는 내 딸 미희에게 남긴다. 엄마 옆에서 고생 많았다. 넌 정말 사랑스러운 내 딸이다. 너는 누구보다도 진정한 내 딸이었다. 엄마도 잘 모시고 내 몫까지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태준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읽었습니다. 나머지 20%는 아들 상훈에게 남긴다. 뭐라고요? 고작 20%라고요? 상훈이 벌떡 일어섰지만 태준 변호사는 단호하게 읽기를 이어갔습니다. 상훈아, 내가 이 유언장을 듣고 있다면 아마도 내 예상대로 집안이 시끄러워졌겠구나. 넌 어릴 때부터 이기적이었고 내 욕심만 차렸다. 내 어머니 돌아가시고 새 엄마를 맞았을 때도 한 번도 마음을 열지 않았지. 이제라도 내 과오를 돌아보고 반성하거라. 내가 널 더 엄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이건 내 잘못이기도 하다. 이건 조작이에요. 분명 조작이라고요. 상훈이 소리를 지르며 유언장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진정해라 상훈아. 이 문서는 이미 법원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신 듯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마치셨어요. 아버지가 절대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이건 분명 당신이랑 이 여자가 짜고. 더 말씀하시기 전에 이것도 보시죠. 태준 변호사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병실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이럴 수가. 상훈아, 그녀가 아들을 부르려 했지만 상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인정 못해요. 당신들 다 짜고 친 거잖아요. 변호사님도 이 여자 편이었던 거고 아버지를 협박했던 거죠? 상훈 씨, 말씀 좀 가려서 하시죠. 지금 아버님을 모욕하시는 겁니다. 당신들 두고 보자고요. 난 절대 이대로 안 물러날 거예요. 상훈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법적으로 어머님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셨으니까요. 태준 변호사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가족을 걱정하며 이런 준비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상훈은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언장이 조작되었다며 자신이 장남이니 더 많은 상속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소 후에도 상훈의 행패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상훈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돈 좀 줘봐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래요. 상훈아, 내 몫은 이미 받지 않았니? 그깟 20%가 뭐가 된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아들이라는 게 어머니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어머니? 누가 어머니래요? 당신은 그냥 아버지가 데려온 여자일 뿐이라고. 이런 일은 거의 매주 반복되었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고 술에 취해
가게 앞에서 고성방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아버지 재산 다 꿰차고 잘 살고 있죠? 오빠, 이제 그만해. 미희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넌 끼어들지 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 돈 다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꿀먹은 멍어리처럼 있겠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상우는 이내 풀려나와 더욱 거세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도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봐주시니까 더 그러는 겁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도 신청하셔야. 결국 그녀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상훈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이제 와서 날 고소해! 내가 진짜 무섭게 나가볼까요? 상훈의 위협은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가게 앞을 서성이는 아들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상훈이가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요? 하늘에 계신 남편을 생각하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산 분쟁은 결국 가족의 정을 완전히 끊어놓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의 머리카락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식사하세요. 퇴근길에 들른 미희가 그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미희는 이제 과장으로 승진했고 결혼해서 아이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다. 현관문을 열자 미희의 아이들이 달려와 그녀를 안았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은 그녀를 진정한 할머니로 여겼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사진 다시 찍어요. 이번에는 엄마가 가운데 앉으세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미희가 말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미희의 가족들과 그녀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진짜 가족이구나.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비록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했습니다. 재혼 가정이라는 편견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이해로 맺어진 가족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그녀가 평생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